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광섭입니다. 오늘 이게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자 두 분을 먼저 모셨는데요. 먼저 조현석 한국심리학회 회장님께서 각각 5분씩, 다음에 또 우리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님께서 약 5분 정도씩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 플로어와 또 여기 발표자분들의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심리학회 조현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셔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사실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한국의 그 플랜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단시간 내에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플랜들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잘 세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당연히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어떻게 촘촘히 조기 발견을 하고 또 그 시도한 사람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당연히 그 백종원 센터장님께서 개입을 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살자들과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제로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제로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였고, 또 그 실제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줄여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돋보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셨죠? 브루스 샤바즈 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분의 현장에서 굉장히 일을 하신 분이라서 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적이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중독의 원인은 정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특히 연합체를 구성해서 하자. 이거는 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그런 노력들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감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전화번호를 좀 작게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고 길어가지고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매번 찾아보고 이제 알려줬는데, 좀 지금이라도 정말 그냥 한 번 들으면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숫자로 좀 줄여서 위기 응급 전화를 번호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지금? 응급 전화 1393. 1393.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미닝이 있고 이렇게 잘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숫자로 좀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잊어버리고 또 다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굉장히 그게 공감이 됐고, 하여튼 이 선생님은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요.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일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 인구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좀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증거 기반 얘기하셨는데 뭐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 수단 줄이기, 그 자살을 하는 방법을 이것도 이제 증거 기반인데, 우리나라도 자살을 하고 있는 그 주요 방법들이 우리나라도 나와 있어요. 지금 밝혀져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부 이제 그 정책들을 좀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제한하는 거,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좀 눈치채셨겠지만 언론에서 극히 자제를 하고 있고 더 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도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제가 들으면서 해석상인지 아니면 발표자의 오류인지 모르지만 언어 치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심리 상담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심리 상담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세에 맞게 뭐 앱 기반 안전 관리하는 거, 인터넷 온라인 상담 이런 거 제공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낙인 캠페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파도손이라든지 그 당사자들 캠페인들이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도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다시 설 수 있고, 정말 그 먼 나라까지 와서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요. 베트랑센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아까 스피치 세라피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언어 치료가 아니라 정신치료, 심리상담 치료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서 이해는 했지만, 우리 저 책에도 번역이 언어치료, 스피치 세라피라고 돼 있어서, 스피치 세라피는 뭐 말 더듬이라든지 무슨 다른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스피치 세라피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오해를 좀 우리가 풀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네, So good. No, it's just a therapy of talking. Talking, It yeah. is a psychosocial therapy. It is Psychosocial therapy, yes, yeah, yes. yeah. They us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hey use crisis intervention. They use it's psychological therapy. Yeah. 네, 단순히 언어 기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 상담 치료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아니랍니다. 이게 노래니까 또 한국하고 다르니까. 한국은 노라면 또 아니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의 장영진 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부 내에서 좀 토론 회의가 있어서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일찍 와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의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자살예방정책과라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1월에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이라는 것을 본부처 19개 부처청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지금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국회 자살예방 포럼과 안실련 그리고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멀리 또 미국과 덴마크에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국가별 제도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그런 용기 있는 고백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머릿속에 지금 가장 많이 남는 말이 자살 예방이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에는 적은 예산, 적은 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 분야가 발전해온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자살예방계획이 생겨나고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배 정도 늘어나면서 많은 또 국가적 노력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접근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그 발표 중에도 있었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은 실제로 자살한 분들이든 자살 시도하는 분들이든 어떤 시점에 의료기관을 분명히 접근하게 되는 기회들이 많고 특히 한국처럼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에서는 의료기관이 아주 좋은 자살 고위험군을 걸러내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자원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위험군들은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분들, 그리고 3번째가 자살 사망자의 유족,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국가 행동계획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국가 검진으로 우울증 검진을 전 국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검진 결과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나타난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위험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과로 의뢰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들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든 다른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통로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진짜 고위험군, 전문가에 의해서 걸러진 고위험군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 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63개 의료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로 내원한 사람이 오게 될 경우에 동의를 얻어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전체 응급실은 400개가 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63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그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어떤 응급실을 가든 급해서 가까운 응급실을 가든 아니면 큰 병원의 응급실을 가든 사후 관리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물망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제도가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도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가 내원했을 때 사후관리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보고를 드렸고 방법론적으로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 건강보험을 전 국민이 적용받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다행히 우리에겐 있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연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지는 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방안이 검토가 되면 여기 계시는 또 자살예방협회에 계시는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또 심리학회 이런 쪽에서 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방법을 또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족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자살 유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몇 개 시범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정해주신 5분이 지났네요. 그 가장 핵심은 자살 유족들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도움을 받을 통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간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작년에 올해 270여 분의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시 서비스를 받기까지 21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2년 정도를 서비스를 못 받고 집에서 계신 겁니다. 만약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바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훈련된 유족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정보를 드리고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광주, 강릉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세 개 기관에서는 2018년 1년 동안 연계된 것보다 9월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9월에서 한 달간 연계된 유족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족에 대한 연계가 됐고 그분들은 적어도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알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내년에 더욱더 이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 없는 연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 이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자살예방법이 지금 원혜영 의원님하고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께서 이 관련법을 또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행히. 그리고 아까 그 덴마크 사례 이제 저희가 들으면서 자살 수단에 대한 이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살 수단을 어떻게 통제했고 예를 들면 자살 수단이라는 게 생필품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탄, 번개탄, 그리고 뭐 교량.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자살 수단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상당히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공감대와 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수단들을 제한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심현섭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정보, 저도 우리 캐러도스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은 자살의 위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개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상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또 연결해서 우리가 개인들의 어떤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우울증 검진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고위험군이다, 이 사람이 자살 위험이 높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나 그렇지만 그냥 집에 갈래, 치료 안 받을래,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뭐 정보도 줄 수 없고 내가 거부하는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응급실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씨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내가 힘들었을 적에 정신과 응급센터를 방문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꼭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나는 의료통원 치료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모든 그냥 일반적인 응급실이 아니라 정신과만을 위한 정신과 응급실을 지정을 해서 어느 서울에는 무슨 예를 들어 종로구에는 어느 병원에 가면 정신과 응급 세팅이 돼 있다, 응급실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조건 입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또 사후 연계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족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에를랑센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족들 자살 시도자의 엄마 아빠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정신과 질병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덴마크에서는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유족들에 대해서 그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유족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요? 예. Yes, so in Denmark, people who have lost relatives to suicide,
There is no specific public therapy or help for them. There are some volunteer organizations that help them, so NGOs. If they have a big crisis, they can go to the general practitioner and he can prescribe psychology help. But the way the law is right now, it's only possible in the first 6 months after the loss. And what we hear from the volunteer organization is that many times people lose someone to suicide and they're very sad, but that's normal. And they try to manage by themselves. And only after a long time, after 6 or 8 months, they discover, I'm still very, very sad. I need help. And then then there's no public help. So we are trying to work with the policymakers to change this law. It is not all people who are bereaved who need help, but it's just very important that for those who do need help, that there is the support they can get. And another problem we have is one of the persons who was working in the NGO, he was telling his wife died by suicide. The police, they came to his house to tell him, and they asked him, can you come to the Forensic Institute for identification? So they took him in the car for driving for 40 minutes, and then he was identifying his wife, and then they said, oh, thank you, you can go. So he was a long way from his home, and he just saw his wife, and they just said goodbye. So he had to call a taxi himself. One needs to think of how can we support them right when they are very vulnerable. There's a lot of problems still for us at least. Yeah.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유족을 위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도 좋습니다. So I would say it's still in its infancy in the United States. I was reading about one study that did show promising results. So I think the number of individuals treated were 58, and as people have already mentioned, these are individuals that are increased risk for PTSD, with what's called complicated grief, not just normal grieving, and suicide as well. And the results were promising. Part of it was the family member actually talks about when they first learned that their loved one died by suicide. So in this case, it would be with this gentleman when the police arrived, and something about telling their own personal story in a narrative fashion is therapeutic, and the results were promising in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reductions on the grief scales measuring the grief response, and I think there were approximately 40% that endorsed suicidal thoughts themselves prior to the intervention. And all those individuals, they were not having further suicidal thoughts. So it's still, but these are studies are sort of small in scale. It's by no means implemented in widespread fashion in the United States. I can talk. Do you want to talk about? I mean, there's certainly, I think.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where Bruce is from, often tries to connect people to other family members that have dealt with, have gone through the healing process after devastating loss of suicide, and so there are many ways to do that. Some of it's online. People may not, but there's also in-person groups, but people may not feel comfortable enough to go in person, so online I think is an option. Bruce, I don't know if you want. The foundation sponsors Out of the Darkness walks, and it's an opportunity for families and survivors to come together, and they walk overnight, and the ending is as the sun is coming up, and it's opportunity for peer-to-peer and shared experience, which we found has been very beneficial.
One thing from my military background that was not something that I had ever thought of before. Many suicide deaths occur in the home, which means law enforcement comes to do an investigation, and like your example, then they leave, and the family has to clean up that mess, both from the death and the investigation. And so we created special funding to pay for cleaners to come in. That's a very stressful time for that family, and to not have to be the one who has to clean up, that really makes an impact immediately that was meaningful. And so within the military context, it was something that we could do both for people who lived on base as well as people who rented off base. 네, 저희 경험으로도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 뭐 지금 청소 얘기하셨지만 경제적인 지원, 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아주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접고요. 좀 플로어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토론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주십시오. 우리 양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요 앞에. 안실련의 자살예방센터장인 양두석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바스 씨하고 아테네 알르랑센 이 두 분께 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자살이 줄어들었던 것이 그러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자살로 페르텔 효과로 자살이 불행히도 늘어났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러브 요셀프, 우리 전 세계를 즐겁게 해주는 K-팝이라든가 BTS라든가 이런 멤버 중에 한 분이 자살해서 안타까운데, 저는 그 미국과 덴마크 같은 경우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자살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과연 아까도 그 덴마크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유명인들이 자살하게 되면 추종 자살이나 모방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죽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한 여기 나왔습니다. 언론들하고 협조 관계가 굉장히, 언론에서 그런 게 보도가 안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록그룹의 그 커트 코베인 씨가 자살했는데 부인이 약물로 자살했다고 추종 자살, 모방 자살을 막았는데, 과연 두 나라에서는 그러한 그 자살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협조 관계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Yes, maybe I can start and you can follow up. So we know from international research that both stories in media of famous people who die by suicide, or movies in television where they show a person who died by suicide, both these events, they can lead to copycat behavior where other people will copy it. And it's very often people of the same gender and very often the same age group. And in the US we have this horrid case of Netflix with 13 Reasons Why, which sparked a huge copycat effect. Still, media can do a lot of good things. Media can portray the story about how you can deal with situations when you have a crisis, what you can do. They can try and illustrate it in other ways. It could be stories about famous people who had suicide thoughts, but who then got help, and how they got help. And telling that story is a very brave story to tell also, but it might make people even more famous also. So media can do a lot of good also, and that's where we're going to try to work with that we improve the good outcomes. And and it's also important that we don't silence them, but it's important that when they write about suicide, that they do it in a correct manner, and they can follow the guidelines from WHO. They have media guidelines how to report, so that would be the best advice, I think. When I look at
United States of America, Kurt Cobain died by suicide and created many copycat deaths. And then Anthony Bourdain, who recently died, who was a CNN reporter, and how the media covered those are very, very different. And I think what changed is the guidelines that came out and proactively teaching the media in advance, when the story breaks, you can't change how they're going to do it. You have to teach them between events and help them get better so that when the story breaks, they can respond on it immediately, because as we know in the media, everything's about eyes and clicks, and they have to be the first. So they're not going to ask for help, they're going to release the story. So you have to train them in advance to help them have the skills to do that in an appropriate, meaningful way. Can I add something to that? In both Australia and Canada, they've been working very systematically with the media and the guidelines. And they showed, for example, when Robin Williams took his own life a couple of years ago, that the majority of the media followed the guidelines and covered the suicide in a very ethically correct manner. And they have that as a good practice case. And I think also Australia has been working with the media for the longest time with this issue. And it is so that all journalists at least once have been taught the guidelines through their throughout college. So whenever they break the guidelines and they are approached by this Media Watch team, they know what they're referring to, and quite often they will correct the headline or whatever is the complaint. And this works really well, but you need someone on the case at all times. 예,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개정이 되었고 금년에도 또 개정이 되어서 많이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금년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방송, 영상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적에 이런 장면은 안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매년 기자들과 워크숍도 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무슨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걱정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기자님들 계신 분이? 예. 지금 이번에 문제했던 것이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나 뉴스나 그러는데 댓글이라는 걸 다니까, 댓글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악플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몰려서 했는데, 상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CNN 같은 경우 댓글은 안 달게 돼 있고, 또 포털에서 한번 걸러서 달든가 이러고, 또 그 댓글로 자살했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 징역을 처한다든가 굉장히 강력한 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또 미국과 실명을 한다든가 이래서의 그러한 그 인터넷상의 댓글로 악플로 인해서의 자살을 댓글 못 달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예, 미국부터 한번 댓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죠. 연예인의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이 아주 좀 나쁜 글을 달아서 연예인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다든지, 그런 댓글이 주는 영향력, 그래서 댓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I'm not aware that there is. I think those things are notoriously difficult to to actually identify the troll. Can be exceedingly different. They don't adhere to national boundaries, so it gets very complicated. I think there is quite a lot of concern about it. Obviously, cyberbullying is a big issue, but
how you go about regulating it is quite a concern. It is incredibly difficult, and there are no consistent standards for addressing it. We've worked with several of the companies, technology companies, to institute a way of reporting those comments so that they receive that and they can take action. And that has, I've seen some of that helping, is both being able, when someone notices someone makes a comment that is a cry for help on social media, to get assistance, but also to report those negative and hold those technology companies accountable when it's reported. And they have to have an easy way of reporting it, but then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aking action on that quickly. 감사합니다. 혹시 덴마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댓글 문제, 악성 댓글, 혐오 댓글에 대해서 덴마크의 어떤 규제라든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나요? We don't have any active measures. 댓글 문제는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I know from Hong Kong, from Paul Yip, no, he does special courses for YouTubers and Instagrammers. So he invites the very prominent YouTubers and Instagrammers to a course on suicide prevention, and he helps them to become advocates for talking about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y find that has positive effects, and they're interested in followers, and they could measure with network analysis that when they reported on difficult topics as mental health, the followers became much more active in tweeting the messages out. So it actually made them more popular. So it was in their own interest also to pursue this. Yeah. 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그 베델스비 박사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스티그마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한국도 심각하고, 그런데 아까 의사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잘못하고 의사들의 잘못된 그런 인터뷰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 의대 교수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는데, 정확한 게 이런 스티그마는 병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이 어떤 병이고 우울증이 어떤 병이고 이런 거를 정확히 일반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이런 스티그마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stigma is definitely an issue of lack of knowledge, but it's also a lack of contact with people with lived experience. So I think within mental health services, doctors, they do know a lot about mental illness, but they can still be very stigmatizing. So that indicates that it's not only about information. Yeah, sorry, what was the question? 그런데 정보는, 제 말씀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도 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이나 어떤 멘탈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확히 알려준다면 덜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의사 환자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의과대학이 과거에 여기 저 의대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의사 환자 관계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정도에도.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수업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안 합니다.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어떤 악의를 더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의사건 공공이건 무슨 미디어건 이런 데서 가르쳐 준다면 이런 낙인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definitely.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always target each intervention to the specific group. So it's not one intervention that fits all.
So when it comes to doctors, it's a specific intervention. And right now we have actually a really interesting project going on in the region of south of Denmark, where medical students, they have to follow a patient through a whole year, and they have to meet with them in their home and meet with them other places than a medical facility. Because studies have showed, and I think this is international, that the further medical students go throughout their studies, the more their empathy is reduced. So they become worse actually at the interaction with the patient. And this project is about narrative medicine, where they have to talk to people and get to know them and follow them throughout the context they have in the healthcare system. And it's going on right now, but I'm really interested in seeing how it turns out and if it can be replicated in the other medical schools in Denmark. 그래요. 분명히 의사 환자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 분, 예. 네, 저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살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오늘 논의되고 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자살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데 아까 백종우 선생님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이 본인이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 이제 과거 20-30년 전하고 굉장히 다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고립감,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브루스 샤베스 선생님 데이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미국 주에서 자살률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데서 자살률이 10만 명당 20이 넘고 이렇게 조금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코펜하겐은 도시지만 거기도 인구 밀도가 좀 낮은 데인데 지금 사람들의 사회적인 고립감 그다음에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을 타겟팅한 자살 예방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각국에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면 저희들은 지금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와야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다시 이렇게 빌드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고립,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문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So we face the same problems, and neighborhoods, communities, churches, those organizations are decreasing in importance. And it's the rise of social media that is creating those networks. So I believ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understand those networks and operate within those networks. And so there was some high school students in New York City that created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o identify changes of social media behavior that indicated for veterans that they may be headed toward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nd it was a very small study, but I think the potential is very significant. And not just looking for keywords, but noticing changes in individuals' patterns and behaviors that might help
where face-to-face used to be able to help and identify those. Now can we use that technology to help identify that so that we can then help move those people towards the systems that they need? And then there is, Jay talked about the programs in schools. Where are those places where there still is? Most people still go to school. And so what can you do within schools to improve those connections, to improve the teachers and other educators' understanding, provide them training and education, and then put the resources in to provide assistance. And so it's finding where those nodes still exist that are face-to-face and making most use of those while also leveraging social networks to their good advantage as opposed to the bad that is all too frequent. 예, 덴마크의 경우는 혹시 이런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자살 예방을 위해서 고립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We don't have any specific interventions that address isolation. Denmark is a rather small country, so there aren't these big geographical differences in suicide rates. I know that in some of the new initiatives that one sees in many places of the world are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For instance, in Colorado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Australia also trying to focus stronger on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So providing the information to different communities about who are the ones who die by suicide in this area here, and giving the communities the aids so they can set up interventions that might help address it and might improve living standards and happiness in those communities. So, can I comment on that? So in one successful pilot in a single county in the United States, they were doing in-depth suicide fatality reviews, and they did identify social isolation as a risk factor that we're seeing, and I understand, particularly for elderly, the elderly in Korea have a very high rate of suicide. I suspect social isolation is part of that. But what this one county found was that, it's really, how do you measure social isolation? Well, partly it was a function of how long it took before the body was discovered. So, and I do think the healthcare system can be, obviously older adults are often receiving healthcare services. This is where I think there's opportunity to partner and collaborate with like healthcare providers that specialize in seeing the elderly, along with nonprofit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ere's a little bit of work that's been done with like colleagues at the University of Rochester in terms of trying to target social isolation as kind of an upstream risk factor for suicide. Once you start targeting things that are quite upstream for suicide, it's hard to make the connection and to see the impact, the statistical power, whether or not you're impacting the suicide deaths and rates. But there has been some work in that area, and I think it is important.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역할을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센터가 중앙자살예방센터이기 때문에 오늘 센터장님이 오늘의 이 국제 세미나를 다 들으시고 어떤 걸 느끼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지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30초 정도 안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대단하시고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된 행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정신건강의 편견을 줄이고 도움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는 20세 미만은 이제 교육으로 되는데 성인은 접촉이 제일 중요한 걸로 근거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픈 사람을 만나보고 도와줘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지금 저 덴마크의 피어 스페셜리스트, 결국 동료 상담가가 앞에 나와서 또 이런 것을 덴마크 대사관이 지원해서 오시고 뭐 이런 것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저희도 경험해서 저희도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 유가족분들이 앞서 나와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대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더 접촉할 수 있도록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바꾸는 거의 근거는 언론과 싸우는 거,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적극적으로 항의하면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편견이 또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언론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저희도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기자협회가 직접 이 일을 하게 하고, 저희는 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지만 강의는 기자가 기자를 가르치게 하고, 이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서로 자율적으로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감시해서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게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이틀 동안 699개의 기사가 났는데 딱 19개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19개도 인터넷 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이 좀 언론의 변화도 국민의 인식이 나아지면서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광석 교수님께서 끝에 해주신 말, 정말 이걸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도 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냐, 또 그런 상태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잘 벤치마킹해서 국회 자살예방포럼 같은 상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미국과 덴마크는 10만 명당 11명, 12명밖에 자살률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그 2배가 넘는 24명, 25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셨지만 미국의 뉴욕주에서 자살 예방 예산이 30억 불, 제가 우리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3조랍니다. 3조. 뉴욕에서. 그러면 미국 전체는 도대체 얼마 쓰고 있는 건지. 10만 명당 한 12~13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에서 30억 불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나라도 자살 국가에서 나오셨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10년 전에 불과 2억에서 3억, 5억 뭐 이러다가 지금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조윤석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신 게 근거에 기반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우리 샤바즈 선생님께서도 리서치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조금 생기긴 생겼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외국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덴마크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높았거든요. 아까 보셨죠? 10만 명당 30몇 명, 남자는 50몇 명씩 하던 국가인데 11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들의 그런 어떤 지혜를 잘 배워서 우리도 굉장히 낮은 국가로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